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네. 또 그 안에서 밝은 걸 찾아야죠.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기회가 되는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 굴려가지고 언덕에서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피하고 가져와서 조각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수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 속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측면에서는 거래가 많이 힘들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 힘듦을 조금 견디면은 이제 이 유동성장과 맞물려서 뭔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런 근데 좋은 이제 면을 또 보시고. 근데 터널이 너무 길면은 너무 어둡지.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중임하면은 근데 그러면 뭐 은퇴 맞아가지고 각자 도생하면서 좀 잘 살긴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좋은 것만 우선은 터널 안에도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잖아요. 막 무지개로 막 된 데도 있고 삐뽀삐뽀하기도 삐뽀삐뽀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또 찾으면서 또 즐거움과 유익함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 좋게는 안 보고 있지만은 좋은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냥 세상이 바뀌었다고 바뀐 거에서 넋놓고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탄 대신에 한숨 대신에 약간의 희망이 뭔지도 고민하면서 그 희망을 실천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했을 때 이제 현재 분위기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요? 네. 일단은 이런 거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냐? 바뀌었는데 이제 정리됐는데. 왜 불안하냐? 그 서울에 못 간 사람들은 서울로 못 가서 불안해하고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고가의 주택을 습득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중위권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DSR 또 적용되네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갈아타야 되는데 또 불안해하고 그리고 정권에서 지금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또 유동성장을 겪어봤지만 거래 자유가 없었던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금리가 내려가네? 지금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전세가는 신고가 찍는데 불안해하고 전세 말고 월세로 가려는데 월세도 오르네? 불안해하고 다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불안해 그냥 그렇지 않나요? 다 불안하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또 지혜와 또 해안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져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부동산이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이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강남 쪽하고 이쪽이 쑥 거래량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시 5월 달에 또 올라오고 6월 달이 되니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정상적인 예전에 3월 달만큼의 강남권의 거래량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월보다 5월보다 6월이 더 나아지는 상황들로 우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강남권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에도 신고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한강벨트는 다 빨간불 들어왔고 그중에서 조금 가장 느린 게 강서 쪽, 강서구가 가장 느리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 느린 게 영등포, 그 다음에 좀 느린 게 광진구. 이쪽이 조금 느린지만 그래도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고 한강벨트는 거의 이제 가격들이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북구도 이제 거래량들이 좀 늘고 노원구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번 정부가 조금 참 신기하고 아다리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게 참 어떻게 맞을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은 처음에 가격들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올라왔죠 가격이. 그러니까는 좀 규제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한참 올라왔을 때 노무현이 받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참 다운되어 있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좀 풀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딱 그때 상승의 또 초유에 확 받아가지고 이거 무서워 하면서 규제를 딱 때렸는데 딱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시면은 네. 이게 5월의 거래량들을 보고 있는데 5월의 거래량이 여기 아직까지 완성이 다 안 됐어요. 네. 예. 6월 30일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네. 6월 30일에 완성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4월보다는 빠르고 3월보다는 느리죠. 네. 근데 4월보다는 얼마나 빠르냐?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4월이 5,300건인데 집계가 끝나지 않은 5월은 이미 넘어갔어요. 5월은 3월보다는 느리지만은 7,500건 정도, 8,000건.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5,000건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숫자로 갔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월 애게 지금 370건? 아닙니다. 370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6월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데 네. 지금 4월도 넘고 5월도 넘었어. 그러면 3월을 넘을까 안 넘을까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가파름이 더 세질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매물 걷어들이고 특히 상급지는 좀 심각합니다. 경기의 과천도 마찬가지고 강남 쪽도 그렇고 송파 쪽도 그렇고 다 좀 사람들이 열기가 막 올라와 있고 호가는 올라가고 매물 걷어들이고 매물이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2만 건이 사라졌어요. 9만에서 7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니 그러면 6월이 지금 3월 때랑 비교 안 했으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3월과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2025년 3월 11일 기준이에요. 3월 11일 기준인데 이때가 왜 3월 11일이냐? 지금하고 비교하려고 똑같은 시기에. 좋습니다. 예, 6월 11일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이때도 막 엄청 3월 거래가 올라가는데 이때가 380건.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충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요게 370건. 그러니까 3월하고 지금 6월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도가 지금 사실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래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막 이거 지금 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얘도 10,000건 가까이 간다. 6월 달도. 10,000건이면 네. 왜냐면 3월 달이 거의 9,000건에서 10,000건이거든요. 요게 아마 조금 해지된 것들을 좀 포함해서 10,000건인데 한 9,000 후반이에요. 근데 저는 6월 달도 3월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뜨거워 이거 어떡하지? 공급으로 되나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만 그러냐? 아닙니다. 경기도는 더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는 더 빨라요. 더 빠를 수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래량이 4월 달에 한 11,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5월 달 거래량이 지금 10,000건 정도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은 12,000건인데 중요한 거는 5월보다 경기도도 6월이 더 빨라요. 그러면은 13,000건인데 경기도는 11,000건 2,000건이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 12,000건은 5월 달도 넘을 것 같고 6월 달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흐름이 좀 어느 정도로 갔냐면은 과천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이미 다 아는 거고 이미 아는 거고 지금 호갱노노 이런 데 보면 실시간 1위 순위가 레미안 슈르랑 과천에서 몇 개 뜨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일 레미안 슈르가 가장 낮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가치가 그래도 걔가 이제 18억, 20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걔 동생이 어디냐면은 안양이잖아요. 안양. 그러니까 이게 경부선 라인이 있고 과천 라인, 분당 라인이 있는데 경부선 라인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지금 그 화성, 그 다음에 수지구, 그 다음에 저기 수원의 일부 지역까지 갔어요. 기존 아파트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과천 라인은 이제 동생이 어디냐면은 동안구. 동안구는 신축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구축 중에서 학원가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 거의 고점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흘러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인 의왕이나 군포들도 이제 좀 자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아주 저가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량들은 늘고 있어요. 거래량도 저기 연천 같은 데도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평택도 물량은 많지만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가격에 100% 반영이 되었느냐 움직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노원이나 이런 데는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은 가격으로 팍 스며들게 이렇게 변화가 있진 않지만은 원래 보통 가격의 변화들이 저가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그 매물들을 딛고 가격들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제 딛는 과정,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이제 퍼짐의 현상들이 조금 더 지금은 한강벨트 쪽에서
좀 많이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한강벨트를 넘어서 그리고 경부 라인의 메인 지역, 그 다음에 과천 라인의 메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퍼짐이 조금 더 보이는 거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 뭐 동안구 모든 아파트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선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퍼진 현상들은 물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중앙에 채워지고 끝으로 쫙 이렇게 채워지는 양상들이 하반기 특히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무섭다. 시장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러다가 또 그 정책 변수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한번 흔들려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니까 이거 모르진 않을 텐데 한번 또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정부죠. 무정부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딱 사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사이에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토지거래구역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투기과열 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저는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게 말장난이에요. 예전에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일 때에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이게 파산 직전에 선언하는 게 있거든요. 나 못 갖는다. 나 못 갖는다. 좀 도와줘. 좀 유예 좀 시켜줘. 조금만 봐줘.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선언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판교의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역시 디테일합니다. 그래요? 역시 잘하십니다.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나 지금 못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분당이 1, 2위를 다투는 데가 분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못하겠다 해놓고 일단은 유예시켜 놓고 그거를 갚았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 갚았는데 갚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쇼를 한 거죠. 이재명 그 성남 나 입이 안 붙어 어떡해요. 그냥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아무튼 그럼 왜 이 쇼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결했다. 그래서 부채를 다 탕감했다. 라는 것들을 쇼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관계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 안 했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 근데 걔가 한 거예요. 그렇게. 걔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너무 본성이 드러나나요? 그래서 그런 그 쇼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계곡 뭐 이런 거. 계곡도 사실 쇼예요. 왜냐하면 남양주에 있는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거를 채가서 널리 퍼뜨린 건 이재명 그 지금 정부에서 한 이재명 전 도지사가 맞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 안을 발의한 거는 남양주에서 먼저. 전 되게 좀 의외였거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건데 굳이 광역단체장이 그걸 가서 그걸 깨부신다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규제도 어떻게 보여지기 식으로 뭔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되게 어와 다르게 되게 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규제는 저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이런 거 뭐 이거는 확대는 할 것 같아요. 확대는 할 것 같은데 세금에 대해서 나 그거 아무것도 이제 손 안 댈 거야. 그게 규제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일단 취득세 이미 규제가 돼 있는데 12%. 그리고 나 재산세 그냥 그대로 놔둘게. 놔두는 건 놔두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보유세를 계산하는 거 보면은 공시지가 곱하기 공시지가에서 마이너스 이제 공제를 해요. 공제를 한 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곱하고 세율을 곱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면 신문 한번 볼까요? 공시가, 분양가, 그린벨트, 윤 정책 없던 일로 했는데 보유세를 안 건드릴 수 있어요. 안 건드리고 나는 규제하는 거 아니야. 대신 공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오늘 나온 신문이에요. 어제 나온가? 공시가 현실화로 폐지했는데
공시가 현실화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세율이 너무 과하거나 적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율이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을 25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줘야 돼. 이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니까는 그럼 돈이 월급쟁이가 500만 원이 수입인데 이거 600으로 늘리려면은 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 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늘리려면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세율은 그대로 놔둬. 어이구. 세율은 그대로 놔둬.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비율하고 공시가율을 딱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 뭐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 올라가는데 공시가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뭐 90%까지 해버리고 그 공시가도 90% 해버리고 이러면은 세금 뭐 2배로 올라가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는 안 건드린다라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안 건드리고 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죠? 이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26년 5월 9일 날 중과유예가 마무리되잖아요. 일몰? 예, 이제 그거 없어지면은 그거를 지금 정권 기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유지하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한 번 더 유예해 줄게. 아니면은 중과 그냥 뭐 있는 법이니까 그대로 놔둘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유예라고 중과세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만 뭐 해당되고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과열됐으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럼 세금 중과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놔두다. 아라고 얘기했지만은 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다 그런 요소가. 그런 요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 예.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뭔가 애매모호하게 말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나는 뭐 직진이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런 그 뭔가 융합할 수 있는 말을 말하지만은 기조를 잘 알아요. 본질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재명 정부는 너희들 돈 많이 풀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사탕을 주지만 그 사탕이 하나만 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독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사탕 받으면 좋지. 우리가 옛날에 6.25 사변 때 미군 따라다니면서 김미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우리의 시민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자기의 상황에서 형편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자기 상황이 지금 안 좋으면은 뭐 충분히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비율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서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현혹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좀 현혹돼 가지고 나중에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풀 겁니다. 많이 풀 거고 우선은 부동산 이전에 미래 세대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신문 하나 좀 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돈을 풀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또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 푸는 것 자체를 비단 조금만 풀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풀진 않을 거고 아마도 여기 보시면은 이 돈을 풀고 이 돈들은 누가 갚아야 되냐면요.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수 있어요.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네. 예전에 2020년도 우리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그때 난리도 아니었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풀긴 풀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뭘 했냐면요. 보편적 복지, 보편적 돈 풀기 했어요. 돈 100억 있는 사람, 10만 원 있는 사람 상관없이 전 도민한테 10만 원씩 다 나눠줄게. 그럼 경기도민분들 받으셨습니까 그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와. 예, 거부 권한도 있는데 웬만하면 뭐 그냥 준다는데 다 받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이거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남는 돈으로 한 거다. 네, 남는 돈으로 내가 지금 수익이 100만 원인데 한 5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만 내가 쓰는 거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돈이 한 2조 정도가 돼요. 1조 얼마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갚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조 1천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2029년까지 이제 상환은 2026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유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빚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갚고 있는 거예요. 와, 21년도에 쓴 돈을 29년까지 갚아야 되는.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네. 예, 그러니까는 나도 할 수 있겠어. 나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나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닌데 내가 나쁜 맘 먹고 난 좀 멋진 사람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 돈을 사실 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내 돈은 내가 조금 쓰고 내가 법카 좀 쓰고 회도 좀 사 먹고 소고기도 좀 먹고 과일 2.5톤 일본 샴푸도 좀 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건 내가 쓰고 나머지 남의 돈이 있네. 이걸로 내가 선량한 시민들한테 베푸겠다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도시락 다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 그거 누가 못해요. 이게 그냥 돈의 출처를 안 밝히고 그냥 내가 그냥 너한테 베푸는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정치 잘하네. 그다음에 모라토리움 선언해가지고 채무 다 갚았다. 와, 멋지네. 야, 계곡 철거 다 해가지고 다 했다. 와, 멋지네. 그 정치는 쇼가 아니라 저는 현실에 현실감 있게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쏟아주는 거지. 이것들을 내가 잘했다라고 포장해가지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과자 샀는데 2,000원짜리 과자 샀는데 그 과자 안에 진공 포장돼 있어서 과자 몇 개 없는 거. 그 뭐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20조를 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풀 거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 또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저도 경기도청에 이재명 도지사를 좀 모셨잖아요. 네. 그때 지역화폐 막 축제하고 그래서 뭐 그런데 가가지고 막 지역화폐 하세요 막 이런데 그때도 기분 안 좋아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지역화폐 축제 같은데 그 뒤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외롭게 그냥 핸드폰 보고 그랬거든요.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게 보이는 거, 경기도가 망가지는 게 좀 짜증이 났어요, 사실. 별로였던 거지. 그냥 그런 정책 자체가 짜증이 나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국무회의를 처음 했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적과의 동침이었잖아요. 분위기 웃깁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윤석열 라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이러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예전에, 경기도청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경기도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원래 이런 간부들 회의를 화면으로 안 보여줘요. 근데 그때도 경기도에 있을 때 도청에 있는 그 간부들 꾸사리 먹는 거 있잖아요.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들 꾸사리 먹는 것들 화면에다 다 노출시키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능력 있음을 나는 보여준다고 생각해. 물론 이게 제 의견입니다. 뭐 그 분의 의도는 난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기자실에도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면. 추가로 설치하면 자기는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데요. 요만한 거에 과자 한 개 넣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5,000원에 팔아요. 계곡도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하면은 예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예전에 도지사 때 한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딱 2개 생각나요. 계곡하고 지역화폐. 신천지 부시러 간 거. 신천지 부시러 간 거. 그것도 있네. 예, 그때. 본인이 직접 갔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네. 예,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어떤 떠오름도 있어요. 김문수처럼. GTX. 와. 그 다음에 삼성. 고덕국제신도시 삼성. 유치 딱 한 거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 정서를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간 거죠. 기가 막힌다. 네. 그래서 그냥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포장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포장이라도 알맹이가 없으면은 그거는 주객 전도된 거잖아요. 그거를 잘 봐야 되고 그 포장을 잘못 풀면은 미래 세대가 이제 세금 폭탄 그리고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세금 폭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금 폭탄 25조 추경 막. 그렇죠. 한 번만 주겠습니까? 한 번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런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퍼주기에 또 아이콘이었잖아요. 난 제너러스해. 내가 다 퍼줄게 했던 사람이 또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총 임기 5년 동안에 10차례 151조를 퍼부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추경을 가장 많이 하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인데, 자,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였잖아요. IMF였잖아요. 네. 예, 나는 F 학점이다. 그 외환위기 때도 30조. 그럼 물론 이제 이게 물가에 대한 화폐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시점 보정이 예, 필요하지만 5회 정도 했어요. 오케이. 이때도 힘든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뭐 맞죠?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이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도 쉽지 않은데 2회.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 10차례 151조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제일 빨랐던 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얼만큼 늘었냐? 그 규모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모보다 부채가 늘어난 규모보다 문재인 때가 더 컸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근데 그거를 또 뒤치다거리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정부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에서 전기료 동결시켰다. 서민들한테는 좋죠. 근데 거기에 한전채는 엄청나게 쌓이고 그거 나중에 이제 뒷수습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빚내서 전기료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추경도 많이 하고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요. 아마 돈 풀 일이 이때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때는 코로나라는 특수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지역화폐라는 특수가 있잖아요. 기본 이런 시리라는 게 분명히 이름 바꿔서 기본이라는 게 좀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기본을 없애버렸지만은 이 비슷한 명분으로 분명히 왜냐, 퍼줘야지 내가 표가 유지가 되고, 퍼줘야지 내년 지방선거를 또 이기고, 지금 벌써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내년 6월 3일입니다. 또. 그러니까요. 1년, 딱 1년. 예, 딱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돈 풀기를 많이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25만 주는 거, 뭐 전 국민 이제 다 좋아하는 거 하는 거고. 왜 주는 거예요, 25만 원? 재난지원금? 나 안 받으려고요. 받기 싫어요, 그거. 그 푼돈을 줘가지고 표를 얻는 거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재난이라 주는 건가? 이 진짜 재난이지. 진짜 재난이죠. 그래서 주는 건가? 예. 그러면 받을게. 그 재난 지원금 받는 그런 거지. 의미면 내가 받을게. 근데 근데 왜 주는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가 큰 돈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돈을 받으면서 큰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동성 장이 막 풀립니다. 유동성 장이 풀리면은 부동산은? 자산을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기 신도시도 만든다 했잖아요. 사기 신도시도 만드는데 이 사기 신도시 만약에 그래 뭐 현실감은 없지만 이 현실감 없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현실감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토지보상. 그럼 토지보상 하잖아요. 그럼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토지보상을 한 사람이 그걸로 스테이크 사 먹을까요? 또 삽니다. 또 부동산으로 사죠. 그럼 유동성이 또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기 신도시 말도 안 되지만은 일단은 이 외에 다른 유동성 장들이 지금 재정을 풀면서 재정에 대한 재정 확대 계획과 유동성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 돈 풀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산 시장을 자극하는데 마침 또 지금 시장이 확 타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런 걸 또 한다고 하면은 불에 휘발유를 붓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했다면 좀 그게 완충이 그렇죠. 될 수는 있겠는데 네. 금리도 방향이 이렇게 잡혔는데 금리도 지금 2번이나 더 할 가능성이 크죠. 미국도 지금 실업률 좀 낮아져가지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진짜 큰데 인허가도 2, 3년 전에 많이 안 했고 그리고 내년에 그 물량 자체도 이제 절반 이하로 좀 줄어들고 그거랑 전세가 지금 신고가 찍고 있어요. 전세가가 반포 24억이에요. 9평이. 말이 돼요. 와 장난 아니다. 집값이 아니에요. 부르는 게 값이네요 전세.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세가도 그런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7월 말에 개정이 되고 2022년이 지나면 2022년, 2024년. 근데 2021년에도 전세 갱신을 한 사람이 있고 2년, 3년, 4년 계속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신규 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 올라가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네. 나 그러면은 이거 반전세
월세로 하든가 아니면 또 월세로 또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월세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생기긴 했는데 전세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소진되면서 지금 급격하게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7월 되면 또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공급 물량이 안 나오면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저는 부동산을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참 신기하긴 한데 대처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세금으로 잡지 않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세금으로 안 잡고 공급으로 잡는다? 저도 이제 대안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 건데 공급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좀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PT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강남 사람들아 세금 안 때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세금은 안 때리는데 안 때리고 공급으로 잡겠다. 근데 공급이 단기적인 수단이에요? 장기적인 수단이에요? 장기죠. 장기잖아요. 비탄력적입니다. 네, 비탄력적이냐 탄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는 우선은 요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이기 신도시예요. 이기 신도시가 2003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급등을 막기 위해서 이기 신도시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12개 지구를 발표를 합니다. 누가?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10개, 지금 이 보고인 게 10개입니다. 판교 신도시 2003년 발표해서 2009년 7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개는 해냈어. 첫 입주를. 2003년도에서 2007년이니까 요거는 해냈어. 동탄 1기. 이것도 4만 세대. 2만 9천 세대. 그리고 2015년에, 2012년 걸렸죠. 그 다음에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그러면은 이것도 한 8년 걸렸죠. 그리고 운정 신도시 3년에서 이것도 8년. 광교 8년 걸렸죠. 첫 입주가. 그 다음에 양주, 요거는 11년 걸렸죠. 그 다음에 고덕국제 신도시. 이거는 진행 중. 진행 중인데 진행 중. 첫 입주가 19년도였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이거는 2021년 첫 입주였어요. 이거 18년 걸렸어요. 과연 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완화시킨다고 해서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에너지 인증제 하고 하면은 공기가 또 늘어난대. 그리고 또 4.5일 근로기간 단축한다. 그러면은 공기가 지금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때도 이랬는데 사기 신도시나 뭐 이 공급들을 빨리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4.5일은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또 갑자기 또 어지러워지네. 4.5일의 목표는 4일을 목표로 해서 과도기적으로 간을 보는 거잖아요. 베타 테스트죠. 예, 베타 테스트인데 아무튼 4일 된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예전에 그 주 52시간제로 바뀌면서 공사 기간이 원래는 3년 정도 걸렸던 게 4년으로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면은 이제 5년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분양가 낮추겠으면 되는데 낮춰지겠어요? 안 낮춰지지. 그런 인증도 강화되고. 그렇죠. 인증도 강화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러면 공기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 공기 제대로 맞춘 사람이 있어요.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노태우 정부 때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214만 호를 공급을 했어요. 완벽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때도 세곡동, 내곡동 뭐 그런 데다가 자기 임기 내에 좀 일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명박은 그래도 추진력 하나는 현대 사장일 때 불도저였고 그다음에 현대 사원일 때도 막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런 일화도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영웅시대라는 드라마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명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공기가 길어진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임기 내에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요렇게 됐잖아요. 임기 내에 250만 원을 임기 내 이 날짜는 2025년 6월 4일이죠. 임기 내에 250만 원을 공급하겠는데 어디에 얼마나 사기 신도시랑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근데 250만 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딱 계산을 해드릴까요? 아실 기준으로 서울의 모든 아파트 세대수가 몇만 호인 줄 아십니까? 106만 호.
106만 원. 예. 그 다음에 경기도의 모든 아파트를 싹 끌어모으면은 220만 원. 그리고 대전 사시죠? 네. 대전 싹 끌어보면 한 25, 6만 원. 대전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새 거로 딱 맞추면은 250만 원 좀 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크죠? 이러니까. 이거를 임기 내. 근데 보세요.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뭐 10년 걸린 것도 있고 8년 걸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 약속 못 지켜요. 이걸로 시장 가격의 흐름을 잡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기 참 신기한 게 2기 신도시 노무현, 3기 신도시 문재인, 4기 신도시 이재명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도 2018년 2월 19일 날 왕숙 교산 개항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5월 7일 날 2차로 3기 신도시 이제 고향 창릉이랑 이제 부천 대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2024년부터 입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여기 24라고 써 있네.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거 그 정부에서 공문 보도자료. 예, 보도자료잖아요. 그때 거 뽑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입주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뭐 된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뭐 저는 빨리 나와요. 2029년, 30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서 임기 내 250만 원. 예, 대전과 경기도 전체를 통으로 다시 임기 내 5년 만에 짓겠다. 야, 이거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하는데 변칙적으로 합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칙적으로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변명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정권에서 보시면은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공급 정책으로 뭔가를 그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못 잡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100%네. 예. 100% 불가능. 불가능. 그리고 뭐 고분양가 해소를 위한 마련으로 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건 맞아요. 그거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은 인건비도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라든지 공사비 자체가 안 떨어지거든요. 마이너스를 해야지 떨어지는데 마이너스를 뭐 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이거를 좀 낮춘다. 왜 공사비는 마이너스가 안 되냐면요. 이게 2004년부터 지금 2020 거의 4년, 5년 4월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상향하죠. 근데 이제 공사비를 인허가 절차로만 낮춘다?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타워 팰리스 같은 고품격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가냐?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는 또 주체들이 뭐 택지라든지 조성하고 이런 주체가 어디냐?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공기관 중에서 비금융권 중에서 부채율이 몇이냐? 1위입니다. 부채율이 거의 이제 자본금 출자는 한 13%, 14% 정도 있고 나머지 80몇 %는 이제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막 이렇게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인허가 하고 뭐 해가지고 낮춘다고 하지만은 절대 못 낮춥니다. 못 낮추면은 이제 그 돈들을 어디서 이제 비용을 해놔? 공공에서 쏟아내야 되겠죠. 세금과 우리의 국채, 나 공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채는 있는 게 당연해요. 저는 LH에서 부채가 없다는 게 이상하고 사업 특성상 네, 특성상 뭐 그건 유지는 해야 되는데 악셀레이트를 받는 게 문제죠. 악셀레이트를 우리가 한 30km, 40km로 그 2차선 도로에서 가야 되는데 이걸 100km로 밟는다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또 이 공채든 국채든 뭐든 간에 공공기관이니까는 세금과 또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게 재건축 재개발로 용적률 건폐율 완화 추진.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면 50층 지을 수 있는 거를 80층 짓게 하면은 이제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단서가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공공성 강화.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해서 임대주택도 많이 넣고, 뭐 용산 정비청부제도 임대주택 많이 넣고, 그다음 캠프킨 부제도 뭐 이런 거 많이 넣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 강화를 하면 용적률 올려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저번에는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보이는데 임대인들이 막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유재산 엄청나게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하고 결이 맞네요. 오세훈 시장이 참 좀 안타까운 게요. 임대주택이 되게 목숨 걸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아무튼 임대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안정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그 근거는 또 어딨냐? 역대 정부에서 임대주택들, 공공성을 강한 임대주택들을 많이 낸 정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냈냐? 48만 호 정도 냈어요. 엄청 많이 냈죠. 그럼 비교를 하려면은 그 노태우 정부 때 진짜 그 공급의 30% 이상을 냈던 노태우 정부 때는 200만 호를 냈잖아요. 근데 200만 호 중에서 임차 물량이 11만 호 정도밖에 안 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냈어요. 그게 23만 호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많이 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서민들 전셋값 안정화됐나요? 안정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집값 안정화됐나요? 안정 안 됐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안정화의 수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이 주도적으로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쿠바처럼 뭔가 시스템 자체가 국가가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에서 그런 임차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쏟아내게 해주는 게 사실은 뭐 세금도 절약하고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사실은 내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게 하면 안 돼. 집 많이 사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거래가 돼야지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건설 경기가 내수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성 강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를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조건 자체가 공공성 강하면은 사업성이 또 안 나오고 이 공공성의 목표는 서민들을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서민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뭐 실내는 제일 많이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도 쏟아냈지만은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를 보면은 이건 사실은 이 공급 정책이 공공성, 공급 정책 단기적으로 잡지도 못하고 예산적으로도 국채라든지 뭐 이런 세금을 가속화시키는 버튼을 좀 누르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저는 너무 오늘 좀 과하나요? 아니요, 근데 예. 좌파 정부의 특징이 예. 가계부채는 되게 민감해하면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가계부채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가계부채도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연체율이 진짜 없어요. 중소기업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가계부채 연체율이 제일 심각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보면 신용대출은 연체율이 좀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는요, 연체율이 진짜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뭘로 보냐면요, 연체율을 안 보고 총량으로 보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자산들이 늘어나면은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도 뭐 국가의 규모가 이제 경제 성장과 이런 발전들이 있었으니까 규모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규모 자체가 사실은 가계부채보다 훨씬 규모 변에서 비율적으로 봐도 심한 게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쓰면은 괜찮고 개인이 쓰면은 위험하고 내로불람이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가계부채도 총량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대출. 예, 대출에 대한 부분들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겠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좀 문제는 이 기조는 왜 생겼냐면 우리가 항상 연말 되면은 총량이 모자라 가지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안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관리를 하면서 규제를 조금 하겠다.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문제는 부채가 7월 달에 스트레스 DSR이 생기는데 그거는 사실 생각할 때는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1차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그때 규제를 했을 때 시장의 가격이 올랐어요, 오히려. 2차 때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규제도 하고 거래도 막았거든. 그런데 이제 3차 때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는 특별히 이 비중들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치명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는 위축시킬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크게 거래량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문제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하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전세 대출 보증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세자가 원래 내 소득 대비해서 뭐 100% 그 전세금의 80%, 7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거기에 그 LTV처럼 보증 보험에서
100% 보증해둔 것들을 이제 90%로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에는 70%에서 80% 낮추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담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집을 이제 대출을 빌리는 건데 전세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담보 대신에 국가기관인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이 담보가 되어서 전세금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보증을 100% 해줬는데 이제는 90% 해주겠다. 그게 이번 주부터 시행돼요. 전세. 그러면 이제 전세자들이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특히 이제 빌라 가지신 분들은 힘들어지는 게 빌라 가시면 돈이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전세금을 맞춘 게 이제 보증을 안 해주니까 전세금을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의 일부의 부류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것도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국가에서 너무 보증 많이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는 이렇게 갚아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좀 시장을 또 둔화시키는 역할들도 그런 것들이 또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네. 대선과 상관없이 갈 길 가는 겁니다. 갈 길 간다. 유동성 시장.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방향, 공급의 이제 어려움, 공급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단절되는 거. 그 다음에 전세가의 치솟음. 진일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은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딱 기조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가격들은 유동성 시장 때문에 요동칠 것 같은데 거래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 거래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은 자산의 기반들이 그래도 만들어져 있을 수는 있다.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는 그런 거고 좀 안타까운 거는 유동성이 풀리는데 그게 이제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경과 국채 뭐 이게 반복되면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래 세대가 좀 무거운 짐을 좀 져야 된다.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을 잘 뽑아야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표 하나의 힘이죠. 제가 이번에 선거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선거 이제 투표하러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오늘 투표 못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혹시, 뭐, 누구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뽑아야지. 그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면서 차 타고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한 표가 중요하거든. 한 표가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번호가 아니었으면요? 같은 번호가 아니었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라고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겠죠. 집에 모셔다 드렸겠죠. 모셔다 드리겠죠. 유동성 시장은 불가피하고 정책 기조 자체가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동성 장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를 막고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 찍는 시스템이 되면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가 많이 없어지니까. 최중훈 대표님도 이제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최악의 경우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많이 극복했고 그 위기의 극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게 제가 40대 후반인데 40대들이 조금 파랗더라고요. 너무 많이 팔았더라고요. 대신 죄송합니다. 예, 나머지 30% 이외의 사람들이 전부 다 파란색인데 참 신기한 게 70대의 70%가 빨간이고 40대의 70%가 파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 세대의 자녀가 완전히 이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밑에는 또 빨갛습니다. 예, 그 밑은 또 빨갛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우편향되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좌편향돼도 안 되고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은 또 진짜 체제 전쟁이 2차 전쟁이 또 1, 2차를 다 패배를 했고 이제 근데 패배를 했는데 우리는 패배했다고 무너지면 안 되고 3차 전쟁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서 표로서 또 이제 지방은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기를 이재명 정부가 좀 실수를 해서 내년 6월 달은 또 다른 양상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그 전에 25만 원을 뿌리지 않을까요?
20만 뿌릴 거예요. 아, 달달하다. 네. 이러면서 또.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문에 부동산 규제도 조금 처음에는 공급 정책을 딱 해다가 나 정책했다. 근데 안 먹혀. 그러면 이제 어우씨 안 먹히네. 옛날 방법 그래. 그 옛날 방법이 최고지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지방선거 결과 보고 예. 블루 수입이다. 예. 그러면 이제 야 이제 됐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자. 렛츠고. 아니면은 그 전에도 너무 급하면은 뭐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선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 잘합시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그래도 찾자면 그래도 2번, 3번을 합치면 1번 후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긍정적인 걸 좀 보자면 그래도. 예. 그렇죠. 되게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절반의 희망은 아직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정치 얘기를 조금 더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요즘 제 방송에도 예전에 안 했던 정치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더 하게 돼. 다주택자 뭐 예. 갈아타기 하실 분도 있고 무주택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주택자, 다주택자, 이제 또 갈아타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은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무조건 사라 뭐 그거보다는 이제 지혜롭게 입지를 잘 구분해서 물건도 구분해서 사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요즘 이 좌절감이 많이 들잖아요. 좌절감. 왜냐면은 압구정은 계속 오르고 강남하고 뭐 송동 이런 데 다 오르는데 상당히. 상급지로만 그죠. 상급지로만 몰리니까 그러면은 난 상급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급지도 오르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격차가 3.5배 차이가 난다. 옛날에 2배였는데 10년 전에 2010년도 15년 전에는 2015년도에 대비해서 부산과 서울의 가격 격차가 2배 이제 2배에서 3.5배로 늘었다. 이제 양극화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양극화 심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부산도 2010년에서 2012년, 13년까지 오르다가 조금 멈추고 근데 그 시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좁혔다가 다시 더 벌리고 또 좁혔다가 더 벌어지고 이 양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될 겁니다. 예.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상급지에 못 간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바보스러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더 벌어집니다. 근데 자기 재정에서 뭔가를 산다고 하면은 그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좁히는 구간들과 시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주택자면요.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지역 중에서 아까 말했던 뭐 돈이 없으면은 경부선 라인 쪽이나 아니면 과천 아래쪽 라인으로 쭉 내려오는 라인 쪽에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실내로 수원에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축이 될 수 있는데 아파트, 빌라 아닙니다. 예,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나중에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억 5천으로도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세를 끼고 사는 거지만은 리모델링 이슈.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좀 어렵죠, 그거는. 근데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 인프라도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아니, 몇 군데 있어요. 단지 영통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노원 같은 경우도 한 2억대로 살 수 있는 물건이 3억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를 사서 속도감이 이런 거거든요. 입지적으로 가치가 확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물건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좋아져 가지고 확 수익률이 올라가는 물건 신축이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그 속도감 있는 재건축 물건이나 재개발 물건 중에서 후반부 물건들을 사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올린 다음에 그걸로 내가 열심히 모은 현금으로 합쳐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는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는 집을 지금 내 돈을 확인을 하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종잣돈이 없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국 주식. 미국 주식으로 종잣돈을 복리의 마법들을 좀 잘 이용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진짜 저는 꾸준하십니다, 진짜. 저는 그때 그거에서 변동이 좀 있긴 있는데 TQQQ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예전에 얼마 전에 관세 이슈 때문에 확 떨어지잖아요. 싹 다 팔았어요. 내가 원래 그 TQQ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5년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걸 싹 팔아서
아마존 저점일 때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수익이 지금 이렇게 또 났어요. 예, 근데 아무튼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한꺼번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적립식으로 넣으면서 레버리지의 그 효과, 레버리지가 아니죠. 그냥 조금씩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실내로 저도 이제 수익률이 꽤 괜찮고 괜찮다는 거는 세 자릿수겠죠. 100% 이상 뭐 이런 거겠죠. 괜찮다의 기준이 100% 이상. 100% 이상이겠죠. 근데 저희 편집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랑 상담을 한 다음에 편집자가 자기 영상 편집할 수 있는데 영상 편집하고 싶어요. 돈 많이 안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제 영상 편집하면서 저 주식으로 5천만 원 모았어요. 투자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하러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다. 집을 샀거든요. 20대예요. 지금도 이제 30대어요. 주식으로 불려서 계속 이제 부동산을 바꿔나가는 지금 집 세 채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전환했는데 주식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바꾸겠지 이제. 네.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주식을 해보면 미국 주식 팔기가 너무 아까워. 그냥 이게 크니까는 좀 아까운데 왜 팔기가 아까우냐면은 제가 하와이에 계신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둘이 좀 재밌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분은 미국에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있고 한국 주식이 있고 서울에 부동산이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를 서로 해보니까는 한국 부동산하고 미국 부동산 이제 월드컵 하면은 누가 이기냐? 한국 부동산이 더 낫다.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이게 하면은 미국 주식이 훨씬 낫다. 그러면 미국 주식하고 서울 부동산하고 하면은 두 개가 비슷하다. 오히려 미국 부동산 역할을, 한국 부동산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의 주식이 그렇게 하더라. 복리로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도 되게 여기 영상에 보니까는 어떤 분 한국 주식 하시는 분 그분 얘기를 되게 진중하게 잘하셔서 제가 막 채티가 나다고 몰래 숨어서 봤거든요. 근데 좀 미국 주식에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이게 사람의 투자 성향이랑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제가 미국 주식 방송도 하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제 주식 계좌 다 깠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웃기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까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최중호 대표님도 끌어들여가지고 손주분하고 이렇게 막 방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는 안전자산이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면은.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예금이 속도가 20km로 가는 자동차라면은 미국 주식은 한 70km 정도 가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한국 주식은 90km거든요? 지금 한국 주식 90km인데. 근데 방향이 반대긴 하지. 방향이, 아니, 미국 주식은. 역방향이긴 하지.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동에서 서까지 가는데 몇천 킬로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한국 주식은 쭉 가다가 또 산이 있어가지고 또 돌아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땅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게 치고 빠지는 걸 잘했는데 제가 그걸 못 하거든요. 단타로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하겠더라고요. 혈압클님이 그걸 잘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있는. 저는 특징이 다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묵혀두는 거 잘하거든요. 묵혀두고 이게 막 된장이 진짜 막 발효될 때까지. 발효되다 못해 썩을 날 때까지 쫙 잘 묵히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손주부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냐고. TQQQ를 어떻게 5년을 갖고 있습니까? TQQQ는 원래 단타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갖고 있었어요. 예. 그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저는 그거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든 뭐든 그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쿠팡을 하든, 쿠팡을 하든 그 빨리 불려서 이제 뭐 한 1억 정도의 돈이 생긴다고 하면 또 증여를 받든 뭘 하든 간에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낫다. 약간의 대출 일으키는 건 어떨까요? 대출 좋죠. 대출은 감사한 거예요. 저는 대출 받을 때 90도 인사하고 나와요. 왜냐면은 대출이라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고 칼이라는 것도 요리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이라는 걸 생산에 사용을 하면은 이번 정부처럼 소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데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출도 부동산을 갈 때는 이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를 마냥 그 이자 비용 때문에 그 이용료를 무서워하는데요. 그거를 소득이 꾸준하다면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죠. 다만 저는 대출 레버리지를 은퇴한 사람들이 쓰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이자를 관리를 할 수 없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와서 무주택자는 이 종잣돈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그 종잣돈이 뭐 2억, 3억 모으는 게 아니라 조금 모이면은 그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시장에서 뭘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빨리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무주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딱 사놓으면 그 매매 가격에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그렇죠.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안 좋은 물건들을 뭐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가라. 그건 아니고, 처음에 디딤판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든 비과세를 활용하든 간에 디딤판을 삼아서 옮겨가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중상위권 물건이 들어왔고, 이제 입지 여건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가도 저는 이제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에 집 한 개 내놨거든요. 네. 무서워서 내놓은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내놨어요. 세금이. 그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물건 하나 수익이 그래도 3억 5천에 사가지고 지금 한 7억 5천 정도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놨어요. 얼마나 보유하신 겁니까? 그것도 한 9년 보유했네요. 와, 이건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시간을 먹고 자란 거예요. 네, 시간을 먹고 자란 거예요. 9년을 그거 한 거고. 9년. 네. 9년 뭐 껌이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힘들어 봤기 때문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응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자산이 많이 줄어들긴 하죠. 근데 그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조금은 쓰려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렇고, 지금 무주택자 얘기를 하다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주택자는 시간을 전략해라. 부동산의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시간,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입지. 그러니까 입지를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입지는 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서울 쪽에서 일자리 가까운데 노선이나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입지를 상급지가 아니면은 변화가 있는 게 좋아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변에 변화가, 환경이 변하는 것들. 그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나중에 걸 상상을 좀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을 들이는 거. 요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재명. 예, 이재명의 유동성이 있다는 거. 예, 유동성 시장을 맞이하는 거. 저는 뭐 주식 같은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그때 딱 나면 사람들이 그때 살 걸.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야. 말 그대로 깜짝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예, 모르잖아요. 서프라이즈라는 것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하는 거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안을 가져야 돼서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주식,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만 사고, 걔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부터 조금씩 사모으다가 서프라이즈 할 때 수익이 났구나.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하한가가 예전 하한가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그러다가 또 하한가가 나중에 떨어지고 하는데, 하한가가 내 평단가보다 높더라도 저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평단가 올리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게 부동산의 되게 핵심, 키, 인플레이션, 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라도 지금 사야 되는데 상급지를 못 가면은 움직이지 않은 데를 사는 게 좋겠다. 1주택자는 이제 구분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되게 안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구질구질한 집이야. 막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1주택으로 우선은 있거나, 아니면 내 소득이 좋으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그 마이너스 된 것들을 팔고라도 옮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다가 천천히 오를 것 같은 입지면요, 아사라 갈아타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 나 그럼 손해본 거 아니냐. 근데 대체재가 좋다고 하면은 갈아타는 게 맞는 게, 우리는 항상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든요. 우리가 2보를 가기 위해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팍 이렇게 하잖아요. 멈췄다가 이렇게. 예, 그냥 점프하는 것보다 움츠렸다가 점프를 해야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움츠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 있지만은 점프의 과정에서 수익을 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입지적으로 안 좋다, 뭐 안 좋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안성에 저기 도심 쪽에 가 있다,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소득은 한 1,000만 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갈아타기 해야죠. 그리고 거꾸로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거주 하면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내 물건이 안 좋다고 하면은 내 생활 여건에 맞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게 좋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결국은 더 비싼 주택이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마이너스를 움츠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갈아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가 많이 있으면은 무조건 갈아타야 됩니다. 입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입지가 만약에 내가 압구정 현대야, 그 반포의 원베일리야, 아리팍이야, 그러면 그냥 있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낮은 급지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내 현금으로 대체제를 빨리 찾아가지고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고. 근데 내가 갈 곳이 먼저 떴습니다. 또 도전을 가니까 원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시간을 들이면은 내가 여기서 손해보고 더 빨리 더 좋은데 조금 비싼 비용을 지불한데 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면은 얘가 유리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좀 최상급지는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가고 천장을 뚫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최상급지는 단기적으로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로 따지면 한강벨트 이제 뒷부분에 있는 붙어 있는 이제 입지들은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부 라인이랑 이제 이 분당 라인 쪽, 경부 라인이랑 과천 라인 쪽에 있는 쭉 내려서 화성까지, 뭐 오산이나 이런 데는 빼고요. 화성의 메인 지역들 있잖아요. 동탄2도 있고, 뭐 수지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의왕도 있고, 군포도 있고, 안산도 괜찮아요. 안산도 일부 지역들은 뭐 몇몇 그 남부권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 갈아타야 된다면은 갈아타도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는 뭐 공도에 있는 아파트에 블루밍 아파트가 있다. 진짜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수지로 간다. 그러면 수지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로 의왕에 간다. 그거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 포지션별로 다르지만은 내 여력이 되는 데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되, 핵심은 갈아타기 할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거를 빨리 선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제 그 개념과 방향으로 우선은 갈아타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돈이 전혀 없으면은 레버리지도 안 되고 전혀 없으면 그냥 있어야죠. 그래서 좀 포지션별로 다릅니다.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는 저처럼 세금 무서우면은 일단은 한 채 팔아야죠. 그리고 좋은 거 물건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세금에 대한 폭탄들. 그래서 핵심은 터널이 좀 깁니다. 예전에 뭐 한 100m짜리 터널, 200m짜리 터널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 한 500m 터널이 있었다면은 저는 지금은 한 800m 조금 더 긴 터널이라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근데 그거를 제가 대비를 해봤거든요. 대비를 했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전세 같은 경우도 저한테 되게 큰 어려움이었고, 세금, 종부세 같은 경우도 억소리가 났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는 그걸 한번 당해보니까는, 이게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다. 역전세도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역전세를 한번 당해봤는데, 그때 제가 그 2018년도, 19년도 역전세를 맞으면서 제가 한 3채 정도가 역전세가 났었어요. 2018년도, 19년도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현금을 좀 어떻게든 확보를 좀 해놓고 잘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현금도 운영을 잘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역전세를 맞은 거예요. 2022년도, 3년도 갈 때. 근데 자산 규모가 그때부터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힘든 거 유튜브에 다 남아있어요. 제가.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어떻게 지금 전세 맞춰야 되는 게 지금 한 15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나 나 씨, 뭐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뭐 유튜브에다가 남겼는데 이제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그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준을 잡을 때 예. 회초리의 강도를 문재인 정부 때로 잡으면 될까요? 그 정도 잡아도 조금 힘들지만은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기준이 되는 거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는 건 모르지만은 그걸 기준으로 잡고 저는 준비를, 왜냐면 다주택자니까는 제일 안 좋은 걸 한 개를 파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가져가고 싶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들이 난 게 많아서 요거는 이제는 조금 이제 보내줘도 되겠다. 우리 자식으로 다 컸으니까 이제 직장 구하고 가야죠. 딴 데 보내주고 저는 그걸로 이제 세금도 준비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대체제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다주택자로서 이제 포지션이 현금 흐름에 대한 걸 조금 원활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집이 50억짜리가 한 채가 있고 내 현금 흐름이 월 한 3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유 현금이 한 10억 정도 지금 있어. 뭐 주식으로도 굴리든 뭐든 굴리든. 그러면 집 할 필요는 없죠. 주택이 한 채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지금 조금의 그 회초리를 맞다 보니까 엉덩이에 피멍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파셨네요. 저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고. 하긴 그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믿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해초를 맞으니까는 아팠고, 근데 그 아픈 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안 팔아도 상관없지만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래도 8년 정도 보유했으면 뭐 많이 보유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내보내고 안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으면은 터널은 길지만은 그 긴 터널 뒤에 반드시 빛이 있다. 빛나는 광명이 있다. 처음에 팍 광명인데 나왔을 때는 눈이 적응이 안 되죠. 눈부셔였는데 조금만 있으면 적응한다. 그러니까는 그 긴 터널을 극복할 수 있으면은 가져가셔라. 터널은 5년.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최소한 5년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동산은 마이웨이. 지방은 외롭지만 앞으로는 환호. 돈 푸는 거 좋아하지 말고 달콤함에 속지 말고, 달콤함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독에 약으로 속지 말자. 이렇게 욕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장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항상 도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비난에 그치는 거는 제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난을 비판으로 바꿔서 내 성장의 도약판으로 삼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부동산 자산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뭐 보수와 진보는 계속 교체되면서 오면서 지금까지 자산들은 또 움직여 왔으니까 마냥 여기에 대해서 비난도 좋지만은 이거를 비판과 성장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자산의 기반들을 조금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픕니다, 저도. 그리고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힘듦의 시간은 있지만은 힘듦의 시간에 머물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봅니다. 간만에 이렇게 항상 초대해 주시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저는 이 후랭이에서 깍두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깍두기. 가끔씩 나오면서 깍두기로 딱 있으면서 좀 감초 역할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